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이야기할 이야기는 바로 기업의 진단이 될 수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 우리는 항상 뭐가 되느냐 그러면 대기업이 있다면 거기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경영지도사가 되었을 때 진단을 하라 할 때는 대기업도 하겠지만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주요한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볼 때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느냐,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왜 우리가 존재하며 또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한번 꼼꼼하게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소기업이다 이럴 때는 종업원을 기준으로 하는 보전적 방법과 그 다음에 자본을 갖다 기준점으로 잡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현대적 기법. 이래서 우리가 봤을 때 자본적으로 구분하느냐 아니면 종업원 수에 의하여 구분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각각 달리 볼 수 있다. 그래서 비교적 옛날은 거의 종업원을 갖다 몇 명 고용했느냐의 기준에 의하여 중소기업, 대기업을 갖다 우리가 구분했다면 요즘은 뭐가 되느냐 그럼 자본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본의 규모가 어떠냐 하는 이야기에 의하여 비교적 보전적 방법은 종업원 수에 의한 방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근데 말하여 현대적 이야기는 바로 자본적 구분에 속하는 이야기, 현대적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갖다 우리는 구분할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죠. 그럼 맨 먼저 종업원에 의하여 우리가 구분하는 고전적 개념의 속에서 나오는 내용은 어떤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전적으로 옛날부터 우리가 써왔던 많은 뭐가 있냐, 중소기업, 대기업을 갖다 구분했던 내용은 어떻고 현대적 구분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 책 속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우리가 어떠냐 그러면 바로 인원수에 의하여 하던 이야기, 예를 들어 광업이나 운송이나 제조업 같은 경우는 300명 이하면 중소기업, 300명 이상이면 뭐가 되느냐, 대기업이다. 이렇게 봤죠. 두 번째 건설의 경우는 보통 왜 되느냐 그러면 200명을 기준으로 잡았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 이외에 이제 여러분 상급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통상 고용 상인이 20명을 기준으로 잡았다. 그래서 300명, 200명, 20명 여기에 따라 그 이상이면 대기업, 그 이하면 중소기업이다. 그래서 종업원 수로 우리가 구분하는 고전적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적 방법은 어떻죠? 자본입니다. 자본적으로 구분하죠. 예를 들어 5천억 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이다. 5천억 원 기준 잡습니다. 이제 많이 옛날보다는 많이 인플레이션이 됐다 이래 될 수도 있죠. 중소기업은 자산 총액이 5천억 이상이다. 운영하는 자기들의 돈이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자산인데 5천억 원. 물론 자본 속에는 넓은 의미의 뭐가 됩니까? 자산과 부채를 우리는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얘기하는 거는 자산의 규모가 어떠냐, 그걸 갖다 좁게 본다 그러면 자본의 규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네, 자산과 부채를 묶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종의 양의 재산, 음의 재산, 플러스 재산, 적극적 재산, 수극적 재산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자산의 규모를 갖다 두고 말하는데 넓게 좁게 말한다면 바로 우리는 자본적 구분이다 이렇게 되죠. 자산의 규모가 얼마냐, 5천억 원 이상이면 대기업, 5천억 원 미만이면 중소기업이다 하는 이야기가 첫 번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 중견기업이라는 말이 나오죠. 5천억 원 이상.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러면 대기업의 이하인 10조 원 이하. 이럴 때는 뭐가 되느냐, 5천억 이상 중견기업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거 여러분들 책에서 잘 안 나오지만 중견기업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기업은 바로 10조 원 이상. 우리 삼성 같은 경우는 10조 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대기업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자본에 의하여 우리가 구분한다면 한번 중소기업이라는 기업이 있겠고 중소기업이 있겠고, 그 다음에 중견기업이라는 이야기가 여러분들 알아둬야 할 중요한 이슈다. 중견기업, 중간 상태, 중견기업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대기업이라고 우리가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죠. 자본으로 우리가 말할 때 중소기업은 철저히 뭐가 되느냐 그러면 5천억 원 이하, 5천억 원 이하다 하는 말이 되고, 중견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그 중간 사이를 얘기하는데 5천억 원 이상. 그 다음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10조 원 이하, 10조 원 이하. 5천억 원 이상이면 10조 원 이하이다 이럴 때는 중견기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이 되면 뭐가 되느냐 그럼 10조 원 이상이다. 10조 원 이상을 갖다 우리가 대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요즘은 거의 자본이 어느 정도
또 자본 속에도 운영하는 자산의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 냉정히 따지면 자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산의 규모가, 그럼 자산이 뭐가 되냐? 자산 속에는 자기 돈과 타인 돈을 다 하는데 5천억 원, 10조 원, 아니 여기는 5천 원 이하, 이거는 4위 이상.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면 물론 뭐 자본 속에는 자산과 부채를 묶어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는 냉정히 운영하는 자산을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알고 바로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며 나간다 하는 이야기도 알아두고 우리가 다 어느 기업이든 간에 항상 뭐가 됩니까?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이 잘 알지만 앞으로 일종의 뭐가 진단의 대상은 이 세 가지가 다 될 수 있다. 세 가지가 다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는가 그러면 중소기업이 존재되는 이유가 뭐냐, 중소기업이 왜 존재하죠,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죠. 모두가 다 대기업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모든 기업이 다 대기업이 돼야 된다. 그러면 기업을 운영하는 게 전부 다 대기업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거냐 그러면 예를 들면 특수기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잘 아는 수공기술.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하라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중요한 특수기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수공기술. 손으로 얘기를 해야 될 때 수공기술이라고 얘기하죠. 특수다 이런 얘기가 된다. 이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은 존재해야 되고 대기업의 경우는 이런 일을 해나갈 수 없죠. 특수기술, 수공기술이 안 된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보완적 역할, 대기업의 보완적 역할, 대기업의 보완적 역할을 대기업을 이끌어가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보완적 역할이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만약에 예를 든다면 이제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는 자동차 생산 공장에 옆에 도와주는 협력기관으로 존립할 수밖에 없다. 여기 바로 중소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유리한 것.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게 유리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낚시 같은 거, 이거 대기업 회가 뭐 할 거냐 이거죠. 낚시나 악기 같은 거는 대기업이 하기는 곤란하다 이거죠. 그래서 오히려 중소기업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통 작은 기업들이 대기업으로 가려는 경향이 강한 이유가 원래는 중소기업이 존재하고 대기업도 존재해야 되지만 내용이 바로 기업 집중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이 기업 집중은 자꾸 얘기 되느냐? 하나가 되고 싶다. 영어로 말하면 wanted one이다. 그래서 2개 이상 기업이 하나가 되고 싶다. 2개 이상 기업이 하나가 되고자 한다. 이런 현상을 갖다 우리는 기업의 집중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런 기업 집중을 갖다 하는 이유가 뭐냐? 왜 기업이 집중하죠? 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것 때문에 어차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은 임기응변이 있지만 자본력이 약해. 대비적인 신용도가 약해. 근데 반면에 뭐가 되냐? 대기업의 경우는 신용도는 높은데 또 신용도가 높으면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되냐? 대량 생산을 통하여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러닝 커브라는 말을 쓰죠. 러닝 커브다. 이 러닝 커브는 냉정히 얘기하면 학습 곡선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학습 곡선이다. 학습 곡선은 바로 여기에 생산량 Q를 놓고 여기에 단가를 갖다 놓았을 때 생산량이 많아진 만큼 단가는 낮아진다. 이게 뭐가 되냐 그럼 바로 러닝 커브의 그림이죠. 그래서 바로 대기업이 되어서 많이 생산하면 그만큼 단가가 싸지기 때문에 기업은 집중하려고 하고 또 바로 대기업이 가지는 장점은 그런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중소기업은 시장 수요의 변동에 따라 탄력적 대응을 한다. 그렇죠? 두 번째는 설비 뭐가 되냐 변경이나 제품 교환이 비교적 용이하다. 세 번째는 조직이 작아서 효율적으로 경영이 용이하다. 네 번째는 개인의 창의력 발휘가 용이하다. 이게 뭐가 되냐 그럼 장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중소기업은 단점은 자본의 영세성, 그리고 또 뭐가 되냐 동종업체 간의 치열한 경쟁. 왜? 진입장벽이 낮다 보니까 너도 나도 덤비니까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잘못하다 보면 독립성 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하는 얘기가 뭐가 되냐 중소기업의 단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반면에 대기업의 경우는 분업화를 통하여 바로 능률을 올린다.
또 대량 생산을 단하여 러닝커브처럼 학습 곡선에 의하여 단가를 낮춰줄 수 있다. 그 다음에 신용도가 높다 보니까 자본을 조달하기가 매우 쉽다. 돈을 끌어들이더라도 산 이자로 돈을 끌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우수한 인재를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그럼 바로 고용이 용이하다. 중소기업의 경우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그러나 대기업은 넘치고 넘친다. 이런 말이 있는 이유가 바로 대기업은 우수한 인재 용입이 유리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 단점도 뭐가 되느냐. 잘못하다 보면 단순화. 일이 딱 정해져 있는 분업화에 의하여 자기 것만 하면 되다 보면 단순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의욕이 감퇴된다 한 말을 쓰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시장 대요에 갑자기 탄력적으로 대응하기가 불가능하다. 뭐 확 줄어야 되는데 확 줄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문제다. 그다음 관리 비용이 너무 증대되어서 문제가 된다. 여기까지가 중소기업의 문제점으로 우리가 얘기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과정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기업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제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면 두 개 이상 기업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이런 현상들을 기업의 집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기업이 집중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가끔 하는데 그럼 왜 두 개 기업이 하나가 되고자 하느냐 이유를 얘기하라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어떻게 집중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왜? 기업의 진단의 대상이 된 게 뭐가 됩니까? 기업. 그러다 보니 기업이 관련된 여러 가지의 어떤 구조 문제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를 잘하다 보니 기업의 형태라든가 또 대기업 중소기업에 대한 분류라든가 또는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되냐 기업의 집중 같은 거는 한번 좀 체크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 책에 새로운 이슈로서 여러분들 기업 진단에 나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해를 하며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기업이 두 개가 하나가 되고자 하는 현상은 아까 말했지만 중소기업일 때 서름을 대기업이 됨으로 해서 이들은 극복한단 말이야. 그래서 가능하면 돈을 끌어들이는데 예를 들어 작은 이자를 주고 끌어들이고 싶은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기업의 규모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유는 원티드원 하나가 되고 싶소. 우리가 마치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렇죠. 남자가 혼자 살기에는 가정이 어렵다 이거죠. 남녀가 모여서 하나가 되자. 한과 똑같은 개념이다 이거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원티드원 하는 개념을 갖다 집중시켜 준 게 기업 집주이다. 그럼 이제 이런 기업 집중 중에 성장을 시키는 방법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 이거죠. 여기는 두 가지 이야기로 얘기할 수 있다. 하나는 자기 스스로 성장해서 돈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럼 많이 벌어서 바로 키우는 방법. 이걸 내부 성장이라고 얘기하죠. 내부 성장이다. 내부 성장은 스스로 돈을 갖다가 많이 벌어서 진짜 바라는 부모들이 이런 걸 바라죠. 여러분이 사업하더라도 어머니가 야야 너무 크게 하지 마라. 하나하나 커가는 게 좋다. 진짜 맞는 말입니다. 처음 너무나 규모 크게 하다 보면 망하는 수밖에 없지. 그러나 기업이 규모가 이해되는 그럼 하나 요걸 갖다 자본의 직접 우리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자본의 직접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건 자기가 스스로 돈을 벌어가지고 이들이나 기업의 규모를 확대시켜가는 걸 갖다가 내부 성장이라고 얘기하며 자본의 집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기업의 규모를 키워나가는 걸 내부 성장이다. 근데 이제 그럼 외부 성장이 바로 뭐가 되냐? 외부에 있는 밖의 사람들을 두 개가 모여서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업의 작은 규모가 뭐가 되냐? 나중 크가 되죠. 이럴 때 우리는 이건 뭐가 되냐? 바로 상호. 서로 두 개 이상의 기업이 뭐가 되냐? 결합한다.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작은 기업들이 두 개 이상이 결합하는 걸 갖다 외부 성장이라고 불러주고 지 스스로 돈을 갖다 만들어가 계속 확대시켜가는 걸 자본의 집적이라고 불러준다 하는 말이 되죠. 그리고 일명 요거는 일종의 하나의 뭐가 되느냐 하면 바로 자본의 뭐가 되느냐 하면 집적이라고 얘기하면 요거는 자본의 집중이라는 말을 씁니다. 집중이다. 여기는 뭐가 되느냐? 집적이다. 스스로 키워가는 거 집적. 만약에 얘들은 그럼 남과 더불어서 키워가는 걸 갖다 집중이라고 불러준다. 해서 바로 성장의 방법에는 스스로 돈을 모아가지고 스스로 키워가는 거. 여기 나와 얘들은 그러면 바로 남들 외부에 있는 사람들 끌어들여가지고 상호 결합을 해서 키워가는 거. 이런 형태가 바로 두 가지가 기업이 결합하는 형태로 큰 규모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우리는 지금 진단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느냐에 대하여 하나하나 향방을 결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런 기업의 집중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이렇게 키워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왜 이렇게 기업에 집중을 갖다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갖다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바로 첫째는 시장의 통제. 시장 자체를 통제하겠다. 그렇죠. 여러 명이 덤벼서 어떻게 됩니까? 가격을 결정하더라도 여러 명이 있다 보면 계속 가격 경쟁에 밀리게 된다고. 그러나 만약 하나가 되었을 때는 바로 가격, 시장의 통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로 상호 간의 이 경쟁을 피해서 유리한 조건을 만들자. 가격의 통일. 이거부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시장의 통제인 형태가 되고 여기에 대표적인 카르텔. 카르텔은 서로가 협상을 맺는 걸 얘기하죠. 그다음에 이제 트러스트는 하나로 완전히 결합하는 형태. M&A에서 M&A가 되면 바로 트러스트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의 통제라는 이야기를 알아두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공정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생산 공정. 생산의 공정 과정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합리화다. 우리가 자기가 만약에 혼자서 어떤 일을 갖다 하려면 너무 힘드는 예를 들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뭐가 됩니까? 바로 공정에서 바로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중소기업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대기업 중소기업끼리 결합하는 산업형권제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산업형은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엄마회사 아들회사 이렇게 계열화해서 자기의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대주게 하고 자기 따라오게끔 만들 때 이건 바로 생산 공정의 합리화를 위하여 엄마회사와 아들회사의 관계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생산 공정의 합리화다를 한다 한 말이 되죠. 그럼 세 번째는 금융적인 입장입니다. 금융적 입장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금융적 합리화다. 이 금융적 합리화는 바로 말 그대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금융을 갖다가 이해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돈을 갖다가 여기 위하여 자본적인 결합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자본적 결합이다. 그리고 이 자본적 결합에서 우리가 자주 얘기가 되는 게 엄마 회사, 아들 회사, 손자 회사 이렇게 가지를 뻗어나갈 때 엄마 회사가 아들 회사에 바로 지분을 가지는 거. 이 지분을 가져서 우리는 바로 이 엄마 회사가 아들 회사를 통제한다. 자본적 결합은 바로 금융적 합리화를 위한 거다. 그래서 기업은 시장을 통제하기 위하여 생산의 공정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금융적인 뭐가 되느냐 그럼 합리화를 위하여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가 되고자 하는 현상을 유도한다. 그래서 기업이 규모가 커지고 또 대상에 의해 달라지는 경우를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가 바로 다각화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다각화. 각도를 달리한다 그럴 때는 우리는 다각화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바로 기업에 뭐가 되느냐 진단되어야 할 기업에 뭐가 되느냐 대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같이 한번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보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나타나는 이야기 속에 우리가 보면 바로 다각화라는 말과 계율화는 말을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다각화는 어떻고 계율화는 어떤가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다각화, 계율화라는 말을 쓰죠. 비교적 우리가 다각화다 그럴 때는 뭐가 되냐 옆으로 또는 뭐 우리가 봤을 때 다각적으로 이되는 그런 범위를 넓혀간다. 반면에 우리가 계율화다 그럼 라인업이 됩니다. 라인업은 소위 계율화라는 말을 갖다 쓰지. 이 계율화는 궁극은 뭐가 되냐 그러면 하나의 뭐가 되죠? 통제력 속에 끌려오게끔 이렇게 통제가 된다 그러는 게 계율화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각화는 각도를 의해되냐 그러면 바로 분산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 종래 업종 이외에 더 진출하는 거.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얘기는 수직적이라 그럴 때는 수직은 바로 주종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주와 종의 관계로 결합하는 게 수직이다 이런 얘기가 되죠. 예를 들면 성룡차와 부품. 그럼 성룡차 만드는 회사가 주라면 성룡차와 부품의 경우라 그러면 성룡차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주라면 부품을 만드는 회사는 뭐가 되느냐 종의 관계가 된다. 그럼 주종의 관계가 되니까 뭐가 되죠? 수직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뭐가 되느냐 수평적이다 그럴 때 수평은 말 그대로 이해되죠? 수평적이다 그럴 때 옆으로를 얘기하는 거지. 옆으로 하니까 뭐가 되냐? 트럭과 승용차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트럭과 승용차는 비슷한 제품을 공유하는 수평적 관계가 된다 이거죠. 우리가 다음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사행적이라는 말은 아무 관계 없는 거. 사행적이라는 말은 무관을 얘기합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무관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석유와 컴퓨터.
섬유와 컴퓨터는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섬유와 컴퓨터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결합한다 그럴 때 이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 사행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수직은 그야말로 주종의 관계. 예를 들어 자동차와 예를 들어 부품의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평은 대등관계로서 트럭과 승용차는 같은 거. 그래서 각도를 다각으로 버리는데 어떤 형태에서 버리느냐에 따라 우리는 수평, 그 다음에 수직, 사행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율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끌면 끌려 올랐는 얘기가 되죠. 예를 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가 연계를 가져서 예를 들면 그러면 중소기업이 바로 라인업 한다 할 때를 통제권에 들어갈 때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 하냐 계율화라고 말한다. 예를 들어 삼성과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소위 다른 작은 미세한 기업을 갖다가 우리가 포함해 본다. 이럴 때 이건 뭐가 되냐? 라인업이 된다는 얘기가 되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갖다가 끌어안는 형태.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회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우리는 계율화라고 얘기를 하며 계율화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얘기를 들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우리가 하며 바로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로 우리가 한 번 더 바꿔가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자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전략의 체크리스트다 그런 얘기가 되죠. 경영전략의 체크리스트는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전략의 목표는 과연 명확하고 간단한가. 전략 방향이 여러 개로 다원화되어 있다면 상당히 왜 이러느냐 우리가 경영전략을 체크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이 체크리스트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우리가 잡는다는 전략. 한마디로 말하면 전략은 어떤 걸 전략이라 그러느냐 나아갈 방향. 나아갈 방향을 갖다 설정하는 걸 갖다 우리는 뭐라 하죠? 전략이다. 이 전략이 한마디로 말해서 어떠냐 전략이 정말 명료한가. 명확하게 돼야지 여러 가지 다 다원하다. 그러면 진단 안 된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간단 명료한가. 이게 첫 번째 전략에 대한 구성. 두 번째는 전략의 목표가 장기적이고 기업의 목표와 일관된가. 두 번째 이야기는 장기적이다. 단기적이 되어서는 안 되죠. 보통 전략은 미래를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이어야 되며 그 다음 반드시 여기는 기업의 목표와 아니면 뭐가 되냐 타켓 골이라고 하죠. 이거와 일치가 되어야 된다.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봤을 때 뭐가 되냐 그럼 바로 기업의 전략을 제대로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단기적 전략 의미가 없습니다. 전략이라면 최소한 그래도 1년 이상의 멀리를 내다보는 시야가 필요한데 이런 게 돼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 수학 전략이라는 말을 갖다 쓰죠. 수학 전략.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기업의 내적 입장으로 우리가 볼 때 내적에는 바로 강점과 약점이라는 말이 나오지.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볼 때는 뭐가 됩니까? 위기와 기회라는 얘기가 나오죠. Opportunity Trade.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수학 전략 속에 어디에 속하느냐. 수학 전략에 대한 분석이 정확해야 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업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뭐가 됩니까? SO가 가장 강력하게 좋은 입자이죠. 가장 나쁜 쪽은 WT. 여기는 하나의 결점, 하나의 약점과 결점과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이걸 수학 전략이라는데 수학 전략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도출할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간다 그러면 네 번째는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뭐가 됩니까? PDS다 그런 경영의 전략. 일반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시하고 그 다음 평가를 한다는 게 경영학의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계획을 세웠다.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죠? 실행을 한다. 계획하에 실행을 한다. 그다음 평가를 한다.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PDS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고전적 개념을 갖다 얘기합니다. 고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요즘은 DSP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해서
다음 계획을 세울 때를 거울이 한다. 이건 바로 우리가 잘 알지만 뭐가 되냐? 도전적. 하나의 바로 도전적 경영화. 이게 바로 DSP로 가는 역행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고 PDS가 완만하게 이루어졌느냐, 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하고 평가하는 과정이 완만하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네 번째로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전략 개발을 위해서 지속적 노력이 진행되는가, 지속적 노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이어야 된다. 그럼 노력을 바로 진행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경영 전략의 체크리스트 할 때는 어떤 만약에 전략을 세웠다면 지속적으로 노력하느냐, 일시적이는 아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봐 일시적이라 그러면 이건 안 된다 이거죠. 일시적은 안 된다. 그래서 지속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이게 되면 진행을 해야만 경영 전략으로 보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섯 번째 보면 뭐가 되냐 그러면 전략 성공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체계적으로 고안되어 있는가. 문제는 커뮤니케이션이다 그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쓰죠. 커뮤니케이션은 바로 의사소통이라는 말이 됩니다. 의사소통. 일종의 뭐가 되냐 전략 분석에 있어서 체크리스트 할 때 경영 전략을 갖다 분석할 때 대화의 채널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 소위 상사와 부하 사이에 의해 되냐 그러면 완만한 어떤 대화 채널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뭐가 되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구조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경영 전략을 체크할 때는 이 6가지 일종의 맨 먼저 전략의 나갈 방향을 얘기하는데 이게 제대로 되어 있느냐, 명료하냐, 확실하냐. 두 번째는 장기적인 입장으로 우리가 특혜시고 목적이 되느냐. 세 번째는 수화 전략에 대한 분석이 많으냐. 그리고 PDS의 과정을 정확하게 지나는 호전적 개념과 요즘은 DSP가 된데 이게 되느냐. 그 다음에 지속적인 노력과 진행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 여섯 번째는 바로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느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전략 목표가 과감하냐. 전략 목표가 과감하냐. 솔직히 얘기해서 기업의 어떤 사활을 걸 정도로 과감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일곱 번째 이야기는 여기 쓴다 그러면 바로 과감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과감성. 경영 전략이 과감하냐 과감하지 않느냐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7가지를 경영 전략의 체크리스트라고 불러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진행해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러면 기업에 우리가 봤을 때 진단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바로 경영 전략의 체크리스트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 책에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며 또박또박 진행을 시키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다면 뭐가 되느냐 그런데 다음 이야기는 바로 기업 진단의 절차, 기업 진단의 절차가 왜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보도록 하죠. 우리가 기업을 갖다 진단할 때 진단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하는데 바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영 진단의 접근법은 어디에 되느냐 하는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럼 절차가 어디에 되느냐, 절차부터 우리가 가볍게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그래서 책을 참고하시며 절차를 한번 보자 이겁니다. 맨 먼저 절차에는 여러분들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만약에 뭐 진, 예,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일반적으로 진의 진 뭐가 됩니까? 바로 본계쓰리라는 말을 갖다가 우리가 쓸 수도 있어요. 책마다 이렇게 앞자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또 우리가 봤을 때 암기하기 좋게끔 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뭐 활용하는 게 좋겠죠.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우리가 외운다 이런 것보다는 앞자만 따서 진해진 본계실이라는 말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그러면 맨 먼저 진은 진단 신청을 갖다 하는 겁니다. 진단을 신청한다. 이때 진짜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진단은 기업 진단을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진단 신청. 그렇죠. 바로 가장 먼저 진단 신청이 들어와야 진행이 된다. 여러분이 만약에 경영지도사가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업을 진단해달라는 요청이 올 때 바로 이제 시작이 진단 신청이 맨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예비 절차가 있다 이거죠. 예비 절차.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비 절차를 갖다 거쳐야 되는데 예비 절차는 어떠냐 그런 얘기인데 문제 상황 파악을 위하여 예비 조사. 한마디로 진단 신청이 됐다면 신청된 기업에 신청기업이란 말이 돼야 되겠죠. 어떤 신청기업에 가지고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일종의 뭐가 되죠? 문제 파악. 문제가 있나 없나 하는 문제와 상황 파악.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지. 그래서 문제와 상황 파악을 갖다 일단 하라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예비 절차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뭐가 되느냐, 진단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럼 진단을 갖다가 하는 계획. 진단의 계획을 우리가 세워라. 신청이 들어오고 일단 예비 절차를 시행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보를 얻었다. 그러면 진단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가 되죠. 구체적인 진단의 계획을 세우자 이거죠. 그럼 예비 진위 조사에서 생긴 뭐가 되느냐 그럼 문제점 규모 바탕으로 일단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일종의 상담으로 진행하는 것. 진단 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앞에서 예비 절차의 결과. 앞에 나왔던 예비 절차의 어떤 결과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결과를 생각해서 그 예비 절차의 어떤 결과를 갖다 참고해서 바로 왜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뭐를 갖다 만드느냐 그런 진단 계획은 바로 상담으로 진행한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진단 계획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앞쪽에 나왔던 이야기를 갖다 왜 되느냐 그러면 예비 절차를 바로 상담의 진행으로 연결한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럼 네 번째 가면 뭐가 되냐, 진본이 되죠. 본은 바로 본진단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본진단. 본진단은 어떤가 하는 문제가 되죠. 본진단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각 부문의 문제점, 각 부문의 문제점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파악하자. 그래서 일단 뭐가 됩니까? 진단 속에서 예비 절차 결과로 상담으로 진행을 갖다 하고, 본진단은 각 부문이 뭐가 되냐 문제점을 갖다 우리는 어떠냐 조사 분석. 조사하고 반드시 뭐가 되냐 분석하고, 이 조사 분석된 내용을 가지고 뭐가 되냐 권고 작성. 이런 과정을 거쳐라. 그런 게 본진단의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본진단의 결과 이야기와 개선, 어떤 면에 개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때 개선 권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한 이야기 진예, 진본, 개 이런 말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뭐가 되냐 본진단의 결과를 문제점을 분석한 후에 개선안을 갖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시해 준다 이거죠. 개선안을 권고한다. 너희들이 이런 점은 고쳐야 될 것이다 하고 권고를 해주는 게 개선 권고라고 얘기하죠. 그럼 마지막에 뭐가 되느냐 바로 여러분 중요한 6번째는 실시 지도가 되죠. 실제로 가서 실시 지도를 갖다 한다. 실시 지도를 한다 하는데 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 게 좋으냐. 구체적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시행.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내용을 얘기하고 좋은 지도를 해준다. 조언에 대한 지도를 해준다.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실시라는 이야기의 중요한 이야기. 그래서 진예, 진본, 개실. 이게 뭐냐 그럼 진단의 절차에서 여러분이 꼭 이해를 해야 될 순서다 하는 이야기를 꼭 생각해 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체크를 해보죠. 일단 진단 신청에는 뭐가 되느냐 희망하는 기업으로부터 진단 신청을 받는다. 그러면 예비 절차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진단 신청된 기업의 문제점을 파악하라. 그리고 이제 진단 예비 절차로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상담으로 진행하라. 문제점이 있는 부위를. 그리고 각 부문의 문제점을 조사하게 되고 그 다음 나중에 권고 작성까지 쓴다. 그 다음에 개선안에 대해서는 권고를 갖다 해준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는지 좋은 지도를 하는 게 실시 지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외우는 방법은 아까도 말했지만 진의 진본 개실. 여기 나와 있는 진의 진본 개실이라는 말을 유치하지만 그래도 앞자만 따서 머릿속에 알아두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업의 진단 절차. 다음 기업 진단 절차가 바른 것, 바르지 않는 것 이런 거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요인이 되게끔 노력해달라는 얘기로 바로 진의 진본 개실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편안히 절차를 암기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 하는 이야기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영 집단에 있어서 진단을 했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접근하느냐 접근의 방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하는 말이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약간 감기가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경영진단에서 첫째는 뭐가 되느냐 그럼 종합적 진단이란 말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합적 진단의 과정 속에서 어떤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영진단에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하나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접근한다. 이제 우리가 토탈의 개념을 갖다 우리가 여는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종합이라고 얘기하죠. 전부를 다 따져주자. 종합적인 부위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바로 경영학적인 입장 그리고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경영진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학문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왜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접근식에 줘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되죠. 그래서 종합적 접근이라는 말의 개념 종합적으로 접근하자. 하나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어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조직학, 수학, 생태학, 경영과 관련된 모든 학문의 이야기를 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접근식에 준다. 그럴 때 경영학 관련에 인접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재무의 진단이나 마케팅이나 생산 진단이나 회계학, 수학, 통계학 등을 갖다 우리가 엮는 거 전부 다 종합적인 접근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는 말이 되죠. 토탈의 개념. 토탈의 개념으로 우리가 바로 경영부터 경제까지 다 들어가는 거 그런 방법이 있을 거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스템이다 그럴 때 시스템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조직은 이렇게 연계가 돼 있죠. 그 다음에 공학, 수학 그래서 시스템은 일종의 일종의 연결성을 갖다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는 걸 갖다가 시스템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시스템적이다. 그 다음 우리가 어떤 징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징후는 예를 들어 우리가 봤을 때 회사가 망할 수 있는 잘못하다 보면 회사가 도산에 처할 수 있는 징후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금의 부족 현상이나 또는 매매가 중단되는 현상 이런 건 징후적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징후적 접근을 우리가 취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과적이라는 말은 원인과 결과를 갖다 얘기합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 이걸 갖다 우리가 인과라는 말을 갖다 많이 쓰죠. 그래서 인과적인 원인과 결과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접근하자 하는 말이 되고 마지막은 상황. 여러분 잘 아는 바로 상황은 경영학에서 매우 중요한 물리학 전략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죠. 바로 바다에 있는 미역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파도가 칠 때는 파도에 따라 왔다 갔다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파도가 잠잠하면 뿌리를 밑에 내리며 있는 상황에 따른 뭐가 되냐 이론을 갖다 얘기하는데 상황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상황 접근법은 경영학에서 물미역이다. 물미역의 존재와 같은 개념으로서 오늘의 정지가 내일의 동지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도 될 수 있는 건 상황적 접근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경영 접근에는 종합적으로 본다. 연계성을 본다. 징후를 본다. 원인과 결과에 의하여 따진다. 상황에 의하여 접근한다는 5가지 이야기에 의하여 보통 우리가 경영진단을 5가지 쪽에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경영진단의 절차 계획이 있는데 경영진단의 절차 계획은 이제 어떠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해를 하는 게 첫째 중요하며 이런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며 내용에 대한 파악을 갖다가 하나하나 정확하게 진행을 해주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경영진단의 절차 계획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1차는 뭐냐? 경영진단의 절차하고 나오죠. 이 경영진단의 절차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바로 예비 절차. 일단 예비조사를 해야 되겠죠. 예비조사를 하고 진단을 하라. 그리고 진단 뒤에 뭐가 되냐? 권고를 하라 하는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예비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진단을 하고 그 다음 권고를 낸다 하는 이야기가 경영진단의 절차에 의한 순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진단서와 계획서와 권고서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럼 개선안을 계획 세워서 줘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경영계획서나 진단서나 계획과 이행의 과정을 갖다가 나타내는 이야기가 두 번째로 우리가 바로 계획서를 주고 그 다음 권고와 개선을 갖다 하게끔 유도하는 이야기,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 하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경영진단의 원칙은 어떤 거냐 하는 문제인데
자, 진단에서는 반드시 문제를 명확하게 잡아줘라. 그리고 한 번의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켜줘라.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균형을 지켜줘라. 그 다음에 개별성, 특수성, 역사성을 지켜준다.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진단 비용의 효과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권고 지도와 원칙 문제 해결의 중립적인 입장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진단 시스템을 갖다 우리가 반드시 시스템화해줘라. 여기까지 이야기가 뭐가 되죠? 바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되느냐? 경영 진단에 대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절차와 계획 속에서 우리가 필히 알아야 할 내용을 갖다 설명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경영 진단의 절차, 그 다음에 개선과 우리가 봤을 때 해주고, 그 다음에 경영 진단을 이끌어가며 평가 내용으로 들어가라 그럴 때 내용의 이야기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데 한 번 더 체크를 하며 우리가 살펴보자 이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바로 네 번째 이런 경영 진단의 원칙은 분석하고 비교하라. 두 번째는 문제를 명확하게 얘기를 하라. 세 번째는 계속적 관심을 가지자. 네 번째는 전체적 입장에서 우리가 따져줘라. 그 다음에 균형적으로 따라가야 된다. 그 다음에 개별성, 특수성, 역사성을 지켜준다. 그 다음 미래지향적인 입장에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바로 진단의 비용에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야 나야 된다. 그 다음 권고 지도의 원칙 문제 해결에 중립성을 가져라. 어느 쪽을 편들어서 되지 않고 CEO 편을 들어도 안 되고 주주 편을 들어도 안 되고 항상 중립적인 입장이 되며 진단 시스템을 원칙화하라 하는 문제까지가 뭐가 되느냐? 진단의 절차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내용이다. 이런 얘기로 설명을 갖다 쭉 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영 분석에 대한 비교를 갖다 원칙을 갖다 정확하게 알아두고, 다음에 평가 내용은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기업의 자본 가치와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측정.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일어나야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가 바로 경영 진단 절차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계획을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드리며, 다음 시간에 기업의 진단 범위와 절차에 대하여 또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우 수고했습니다.